그러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빅피처를 보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빅피처가 뭐길래 네.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지. 예, 정확히 제가 했으면 하는 질문 이제 딱딱 해주시네. 이제 방송이 경험이 많이 생겨가지고 좋습니다. 저희 파트너로서. 네. 예.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매크로 헤지펀드들은 보고 있는지. 이제 이걸 제일 잘 설명한 분이 폴 튜더 존스였던 것 같아요. 또 자꾸 그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5월 달에 이제 처음에 자기가 비트코인에 펀드에 한 2% 정도를 투자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거를 인베스터 레터를 통해서 공유를 했단 말이죠. 전 세계에도 공개가 돼서 그분의 사고방식을 이제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이 세상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포스가 있고 디플레이션 포스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을 그냥 되게 좁은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인 거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디플레이션이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굉장히 좁은 의미의 어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의 정의인 거고 제가 말하는 여기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이고 네.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수치만 보고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건 아니에요. 일종의 네. 이제 인플레이션 포스는 뭐냐면 경제를 팽창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네. 디플레이션 포스는 경제 활동을 축소시키는 포스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인플레이션 포스는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인구가 증가하면 보통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네.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셔너리 포스는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네. 아니면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도 사실 이제 인구 감소랑 비슷한 뜻인데 왜냐면은 인구가 고령화되면 별로 안 쓰니까 되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의 발전이에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디플레이셔너리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의 발전을 함으로써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뭘 하나 만드는 것도 한 사람만 달라붙어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인류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컴퓨팅 파워가 지금 아이폰 하나에 다 담겨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가격만 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동을 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직업이 좀 없어지는 효과도 있고 경제 사이즈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은 디플레이셔너리 포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 한 옛날에는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못 느꼈는데 네. 이게 한 80년대 초부터 되게 가속화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80년대 초부터 글로벌 무역이 더 이제 성행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중국이 전 세계 무역 파트너로서 무역 상대국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무역이 늘어났죠. 그거 플러스 기술의 발전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포스가 워낙 강했었는데 네. 그랬던 트렌드가 일단 리만 때 버블이 꺼지면서 더 가속화됐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좀 꺾이는가 했더니만 이번에 코로나 때 완전히 또 한 방 더 세게 온 거죠.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디플레이션 포스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 약간 반대되는 말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일어날 때 모든 물가에 공통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디플레이셔너리 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두면 사실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정부 정책은 그거를 상쇄시키는 인플레이셔너리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2008년에 행해졌던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인 네. 거고 저금리 정책 이런 것도 인플레이셔너리 포스인 거고 네. 이 디플레이셔너리 포스를 상쇄시키기 위한 정책을 썼던 거고 정부들은 근데 이제 상쇄를 시키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의도치 않은 곳에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든지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인 네. 거고 그런데 정부가 원하는 곳에는 또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이라든지 네.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그런 쪽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 빈부의 격차도 그런 데서 나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의 네네. 임금은 오르지 그쪽으로는 인플레이션 정책이 영향을 못 미치고 그런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그 베네핏을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네. 그래서 그 정부는 항상 이제 디플레이셔너리 포스가 너무 강하면은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한 인플레이셔너리 정책을 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리만 때 한번 크게 디플레이셔너리 샥이 왔었죠. 네. 그래서 한번 인플레이셔너리를 크게 쏜 거고 근데 한 번 더 왔단 말이에요. 코로나 네. 때. 그 한 번 또 더 세게 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매크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언젠가 갑자기 경제가 돌아설 때
그랬을 때 이게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네. 지금까지 뿌려놓은 이 유동성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게 재빨리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가 돌아서는 속도는 되게 빠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유동성을 갖다가 되게 루즈하게 펼쳐놓은 상태인데 단기간에 흡수한다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흡수했을 때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행위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네. 잘 설명을 해놓은 게 폴 투더 존스의 5월달에 인베스터 레터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 통화 공급량이 실제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초과해가지고 많이 공급이 됐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왔었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공황 때가 그랬고, 그러니까 대공황 때도 굉장히 경제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걸 옵셋하기 위한 엄청난 그 인플레이셔너리 정책을 폈고, 그 결과 M2가 경제 성장률보다 굉장히 많이 치솟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이 결국에 40년대 들어와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된 거였거든요. 또 비슷한 현상이 70년대에 일어났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M2의 초과 공급량이 70년대나 40년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계기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국면이 끝난 다음에 경제가 리오프닝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무역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갑자기 마비되면서 아이폰을 갖다가 중국에서 만들지 못하고 다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은 아이폰 가격이 1,000불 게 3,000불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이 계기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유동성을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빨리 다시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기는 재빠르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게 폴 투더 존스의 생각이고 이번에 스탠리 드렁켄밀러도 같은 생각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해지를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사실 금보다 더 선호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시가총액이 10조이고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산군인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신생 자산군이기 때문에 금의 시가총액의 50분의 1, 40분의 1 정도밖에 시가총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몰려왔을 때 이게 팽창한 정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는 거죠. 10조짜리 자산금보다 0.2조 자산군이 훨씬 더 되게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일단 실제 이 편지에서도 보면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자산을 평가할 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막 구매력이랑 신뢰성이랑 유동성이랑 예. 휴대성 이렇게 예. 네 개 봤었는데 사실 이걸로 점수를 종합적으로 매겼을 때 첫 번째가 파이낸셜 에셋이었고 두 번째가 그냥 피앗 캐시, 세 번째가 골드, 네 번째가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보면은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신뢰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다 높은 점수를 되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신뢰성은 이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있었냐가 이 신뢰성 점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당연히 거의 제 꼴찌. 그렇죠. 제일 점수였다고. 어리니까. 10살짜리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오래 간다면 금이나 피앗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폴 투더 존스도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투자를 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그래서 이 뉴스레터가 뭐 엊그저께 나온 새로운 건 아니지만 5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앞으로 많은 헤지펀드들이 이 비슷한 이유로 자금을 유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 모든 헤지펀드들이 자기의 어떤 논리를 막 이렇게 폴 투더 존스가 한 것처럼 여러 사람하고 공유 안 할 수는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투자하는 걸까 궁금하시면은 그럴 때 이거를 한번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백서 같은 느낌처럼. 그래, 저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일종의 비트코인의 백서처럼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의 백서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레터가. 되게 이거 레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경제학 지식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몇 번 찾아본 것도 많고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세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이유로 오늘은 헤지펀드가 어떤 투자자들이고 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에 핫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클래스!